인간은 오래전부터 불로장생, 즉 불멸을 꿈꿔왔죠.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부터 극악무도한 방법까지 가리지 않고 찾아 헤매왔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이란 곧 잠시 사후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해요. 사후세계 여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영생을 누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었던 거죠. 피라미드 역시 파라오의 영생을 위한 집으로 활용돼야 했기에 내부에는 파라오가 사후세계 여행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도구 및 그의 몸종들이 함께 매장됐죠. 그리고 불로장생의 대명사라 불리는 중국 진시황은 자신이 세운 제국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영원 불멸할 것을 믿고 희망했죠. 연나라 출신의 노상에게 불로장생의 영약을 구해오게 하는 한편 어린아이 수천 명을 이끌고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명령하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불사약까지 구했지만 진시황의 명은 50년에 그치고 말았죠. 육체의 불로불사를 꿈꿨던 과거와 달리 사람들은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변화가 오죠.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검은 머리가 휘어지고 뼈가 쉽게 부러지고 눈과 귀가 희미해지면서 기억력도 크게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노화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노화는 평균 26세부터 시작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포 분열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생명이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생명과학자들은 대체로 이 시기를 120세로 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인간과 달리 카리브해 연안에 사는 토리토프시스 누트리쿨라라는 해파리는 이론적으로 무한한 생명을 반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보통 해파리들은 번식이 끝난 뒤 죽는 반면 토리토프시스 누트리쿨라는 번식 뒤에 오히려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번식이 끝나면 다시 미성숙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삶의 비밀은 텔로미어에 숨겨져 있다고 해요. 인간의 세포는 대개 평생 동안 50에서 10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는데요. 세포의 염색체 끝부분에는 염색체를 보호하는 두꺼운 구실을 하는 텔로미어가 달려있죠. 텔로미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신발끈 끝에 붙은 플라스틱 마개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조각도 시간이 흐를수록 닳듯이 텔로미어도 세포 분열이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 거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져 특정 길이 이하가 되면 부여받은 세포의 수명이 끝나면서 노화가 시작되죠. 그야말로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을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생체 시계인 셈이죠. 하지만 이때 텔로머라아제라는 효소가 분비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지 않고 세포 분열은 계속된다고 해요. 텔로머라아제 효소는 생물이 세포 분열을 한 뒤 염색체의 말단부가 짧아지는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체에서 텔로머라아제는 난자가 수정된 직후인 배아기 단계까지만 존재한다고 해요. 배아기 세포가 성장해 뇌세포나 심장세포와 같이 분화된 이후에는 텔로머라아제의 생산이 중단되죠. 반면 앞서 말한 토리토프시스 누트리쿨라라는 해파리는 스스로 텔로머라아제를 활성해 노화를 억제하고 미성숙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현재 스웨덴 고텐부르크 대학 연구팀은 인간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무성생식하는 동물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해요. 특히 인간의 유전자와 유사성이 있는 멍게, 불가사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인간은 배아기 이후로 텔로머라아제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했으나 사실 예외의 세포가 있어요. 바로 암세포인데요. 암세포에서는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돼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이 있어도 말단부가 짧아지지 않는다고 해요. 인간의 몸에서 영구히 분열하는 것이 암세포뿐이라니 인간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병 속에 불멸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로장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네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로장생을 향한 인간의 꿈은 계속 이어져 왔죠. 과연 인류가 과학의 힘을 빌어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오래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지닌 생명체의 움직임은 언제나 인간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죠. 지구 생물은 35억 년의 긴 세월 동안 진화를 거듭하며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특성과 기능을 갖추게 되었죠.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동식물은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최고의 모델인 셈인 거죠. 생체 모방 기술의 시작은 이런 자연의 생명체인 동식물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비행기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대머리 독수리의 날개에서 착안해 만들었죠. 이것이 생체 모방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은 거북이의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배 상부에 덮개를 씌워 거북선을 만들어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건에서도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일명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 테이프 있잖아요. 이 벨크로 테이프는 엉겅퀴 표면의 작은 갈고리 모양을 모방해 1948년 스위스의 발명가 메스트랄이 만든 생체 모방 기술이죠. 과거부터 생체 모방 기술은 존재해 왔지만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모방하는 과학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로봇 공학 분야라고 해요. 100m를 8초 안에 달리는 이 로봇은 치타를 본따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33cm 높이의 장애물을 가볍게 뛰어넘는가 하면 억지로 밀어도 다시 일어나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향후 재난 현장 등에 투입될 로봇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벽을 기어오르면서 실을 뽑아내는 스파이더맨을 닮은 거미 로봇도 등장했죠. 이 로봇은 실을 뽑아내면서 구조물을 만들죠. 2대의 스파이더 로봇이 벽을 오르내리면서 탄소 섬유를 방출해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해목을 만드는데요.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여러 대의 스파이더 로봇이 협력하면 복잡한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무게 6g, 날개 길이 6cm인 장수풍뎅이 날갯짓을 모방한 비행 로봇을 연구하고 있죠. 아니, 날아다니는 동물이나 곤충도 많은데 장수풍뎅이를 모방한 이유가 뭘까요? 장수풍뎅이의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몸무게 대비 날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몸무게를 날개 면적으로 나누면 한 40N/m 제곱이 됩니다. 평균적인 곤충의 경우에는 8N/m 제곱이 돼요. 그래서 한 5배의 몸무게가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풍뎅이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장수풍뎅이는 1초에 30번씩 퍼덕이며 몸 주변에 떠오르는 힘,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공기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특히 딱딱한 겉날개도 속날개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거죠. 때문에 풍뎅이 로봇은 날갯짓만으로도 자세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꼬리 날개가 없어 구조가 간단하죠. 또 새를 모방한 경우와는 달리 제자리 비행도 가능하다고 해요. 풍뎅이 로봇이 완성되면 작은 카메라를 단 채 정지 비행을 하고 아무 곳에서나 착륙, 이륙하며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을 정찰하는 국방용 로봇이나 재난구조용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해요. 위대한 자연의 원리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의 결합.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줄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미생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0.1mm 이하의 크기인 미세한 생물을 뜻하죠. 주로 단일 세포 또는 균사로 몸을 이루는데 생물이라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 성장하고 분열하며 생육하는 살아있는 존재죠. 우리 몸속과 피부, 그 어느 곳에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맞아요. 우리 몸 안에는 세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약 100조 개 이상, 4,000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죠. 이들 중 상당수의 미생물은 인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미생물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미생물이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때문이죠. 2006년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비만인주에서 채취한 장내 미생물을 날씬한 쥐에게 주입한 결과 마른 쥐가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비밀은 이 미생물이 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죠.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산을 분비하는데 이 아세트산이 신경계에 신호를 보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그리고 과다하게 나온 인슐린이 체내에 많은 당을 축적하는 역할을 해 결국 비만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엔 장내 미생물 중 일부가 일종의 홀씨를 생성해 공기 중에 생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만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유전적 요인과 무관하게 화장실을 함께 쓰거나 잦은 접촉을 통해 비만이나 크론병, 대장염 등 염증성 세균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미생물은 인체뿐만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존재하는데요. 이때 유익한 미생물은 유해균 억제작용, 정화작용 등을 한다고 해요.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현존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미생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죠. 일반적으로 호수에 질소 화합물이 다량 유입되면 녹조 현상이 유발되고 수질이 떨어지면서 물고기 등 수중 생물이 폐사하거나 독소가 생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이때 미생물이 지하수가 포함된 해로운 형태의 질소를 무해한 질소로 변환시켜주거나 해로운 질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학계는 미생물이 세계 곳곳의 수질 생태계를 파괴하는 녹조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화학적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에도 미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미생물은 작물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이상 기온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걸로 밝혀졌죠. 배추를 재배할 때 미생물을 뿌렸더니 배추의 무게가 일반 배추보다 60% 더 나가고 병해충도 크게 줄었는데 이때 미생물이 배추 뿌리에 흡수돼 배추가 튼튼하고 빨리 자라게 하여 수확량을 늘려준 거죠. 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미래의 화성 탐사선에 특정 미생물을 동행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미국 항공우주국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일부 미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것이 미래 화성 유인 탐사 미션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찮게 여겨졌던 미생물의 활약상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그렇죠. 미생물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보다 더 많은 분야의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70년대)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시리즈 600만 달러의 사나이에서 주인공은 우주선 추락으로 한쪽 눈과 한쪽 팔,
양쪽 다리를 잃게 되었지만 인공장기 이식을 받은 후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됐죠. 이런 이야기는 영화 속의 일이기만 할까요? 2013년 영국에서는 신장 2m의 바이오닉맨 렉스가 등장했죠. 그의 몸은 인공 피부, 인공 심장, 그리고 팔다리 등 인공장기로 구성됐죠.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인공장기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건 물론 실제 장기와 다름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하고 있죠. 인공장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세포 배양 방식은 실제 세포를 하나의 장기로 성장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요. 주로 줄기세포나 피부세포를 배양해 만드는데 이 방식은 인공장기 환자와 유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또 다른 방법인 3D 프린터는 본래 기업에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개발됐지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의료계에서도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일명 맞춤형 장기로 불리기도 하는 3D 프린팅 인공장기 중에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있죠. 예를 들어 안구 및 뼈가 많이 손실된 경우 비대칭 모양인 환자의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서 기존엔 환자의 갈비뼈나 다리뼈에서 추출한 뼈를 깎아 끼우는 방식을 활용했죠. 하지만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 보형물을 이용한다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완벽하게 재건하면서 수술 시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해요. 또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져 2, 3년간 형태가 유지되다가 자기 조직이 복구되면 체내에서 안전하게 분해된다는 장점이 있죠. 3D 프린팅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환자한테 딱 맞는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환자한테 필요한 양만큼의 세포를 프린팅할 수 있고 환자한테 필요한 모양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내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장치들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제품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3D 프린터를 이용한 바이오 기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포 프린팅 기술로 확장시킬 수 있죠. 세포 프린팅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 잉크겠죠. 인체 세포를 포함한 즉 살아있는 세포를 잉크로 사용하게 되죠. 이는 신체 이식 후 거부 반응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체 일부나 장기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3D 프린터기가 세포가 섞인 잉크를 쌓아 올려 인공귀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귀는 실제 쥐에 이식해 2개월 후 확인해 보니 이식된 귀에서는 귀의 혈관이 새로 자라났고 근육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해요. 인공장기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세포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간 신장의 유사장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이러한 유사장기는 현재 신약 실험이나 동물 실험 대체용으로 사용되거나 또 독성 실험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해요. 장기가 완전히 손상된 경우뿐 아니라 부분 손상되거나 일부의 병변이 발생했을 때도 세포 프린팅 기술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이듯이 세포를 패치 형태로 프린트에 붙이면 패치의 세포가 병변 부위에 침투해 조직을 재생하고 혈관을 생성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바이오 잉크에 심근세포와 줄기세포들을 같이 봉입을 해서 패치 형태로 프린팅해 심근경색을 유발한 쥐에다가 부착을 했더니 심근벽이 다시 두터워지면서 심장이 재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전 세계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공장기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실제 인공장기 이식이 완벽하게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생명 연장의 꿈이 현실화될 날이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저울을 직접 만들 수 있을까? 어머, 궁금양 등산 가려나 보네요. 체력 충전을 위한 간식은 필수. 그런데 아유,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등산 시작도 전에 지치고 말겠어요. 이왕이면 좀 더 가벼운 간식을 챙기면 좋을 텐데. 알쏭달쏭. 손대중으론 감이 잘 오지 않나 보군요. 무게는 궁금하지만 저울이 없다면 바로 이 용수철로 물건의 무게를 잴 수 있다? 짜자잔! 용수철 저울 세팅 완료! 스탠드에 도화지를 끼우고 가운데 용수철을 걸어줍니다. 용수철에 100g짜리 추를 매단 후 추 개수만큼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눈금으로 표시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성질이 작용하는 걸까요? 물질은 분자들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내가 이 물체에 힘을 줘서 물체를 변형시키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면 지구가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늘어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 이유는 늘어난 정도에 따라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도 커지게 됩니다. 두 힘, 탄성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순간에 멈추게 됨으로써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량의 고민을 해결해 볼까요? 먼저 자양강장 음료를 매달았더니 250g의 눈금을 조금 넘어섰고요. 커피는 그보다 가벼운 200g의 눈금을 살짝 지났는데요. 두 음료의 무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양강장 음료의 무게만큼 추를 매달았더니 260g가량이, 커피는 230g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저울의 수치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각각 262g과 226g으로 역시 커피가 가벼운 걸로 확인됐네요. 두 음료의 무게를 알아낸 궁금양, 커피를 챙겨 산으로 출발!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가뿐하게 해결!